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위 조각을 이제 양 후보가 다 마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진검승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와 이제 차별화 카드를 연일 이제 꺼내 들고 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우클릭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차별화라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당 후보는 누구나 숙명적으로 그 현 정부가 잘한 거는 이어가야 되고 네. 잘못한 건 보완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그렇게 가겠다고 천명했어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재부 문제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일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비난하는 입장에서 혹은 여당의 틈새를 벌이려는 입장에선 차별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기재부에 대한 30대의 불만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민심이고 또 거기에는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했다는 부분은 김재용인 위원장 얘기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네. 위원장 얘기할 언급 때 부분에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여당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안 되는데 정권 교체 여론은 높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필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상 이것은 필수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클릭으로 볼 거냐? 제가 볼 때는 우클릭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오른쪽으로 네네.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네.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각인되게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우클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중시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 시장의 어떤 수급에 맞춰서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메시지에 던져져서 이것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하고는 확실히 방향이 다르구나. 확실히 이런 선명함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좀 덜 선명한 것 같아요. 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의 주특기를 가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조타수로 삼아서 좌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대위 제일 행보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내세운 것만 봐도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해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또 이건 이제 어쨌든 대선은 종반으로 갈수록 중도를 이제 누가 먹느냐 이 네.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민주당은 우클릭하고 우리는 좌클릭하고 하면서 여기서 중원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행보다. 누가 총괄선대위원장 가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 내부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렇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후보하고 총괄선대위원장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좀 조율이 돼서 좌클릭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행보는 필요한데 예컨대 이제 재난지원금 유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윤 후보나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해왔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가 득표를 위해서 좌클릭하는데 필요하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필요한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전에 의회에서 계속 다퉜던 것 같은데 이걸로? 이런 기억이 난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하고의 합의 이게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선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토론을 보면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를. 현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더 보인다. 이런 표현을 패널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클릭한다, 좌클릭한다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셔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클릭을 하든 좌클릭을 하든. 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좌클릭을 하겠다, 뭐 할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후보는 꼭두각시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민주당에 가면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국민의힘에 가면 국민의힘을 왼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중간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을 먼저 선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얘기하겠다. 근데 지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올 거냐 말 거냐 언론이 잠깐 궁금해하셨잖아요.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가끔 통화도 하는 사이다.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 오겠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는 중원 전략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원 전략으로 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재난지원금 대선 전에 일정 액수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 이건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후퇴한 거라든지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원 전략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내리고 필요하면 박정희의 경제성장론을 따라가겠다. 예를 들면 제1 가치로 내건 것이 경제성장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진보 쪽의 후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은 성장론을 쓸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상한 게 이게 김종인데 이재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뭐 간단히 한 말씀.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셔왔을 수도 있죠. 사실 네. 어쨌든 후보가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국정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좀 받고 있죠. 그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그 대신에 또 다른 좋은 점이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부족한 건 메꾸고 매우 보완을 하고 네. 또 좋은 거는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모셔온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인 거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 이렇게 함으로써 후보의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우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2030의 지지 이런 것들을 또는 공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전략적으로는 보면 주요하게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양쪽 선대위가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에 또 새로운 얼굴을 수혈하기 위한 여야의 스카우트 전쟁 올해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인재 영입 잔혹사 또한 재현이 됐는데요. 제1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의 지금 그 전에 하신 그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영님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5.18 유가족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꼭 공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발언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가난과 검정고시 비하, 또 촛불 시위 폄훼, 5.18 폄훼, 백범 김구 비하 등이 이제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지금 거취를 지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우선 실세 중에 실세, 권성동 의원. 저는 그 출범식 때 후보가 사무총장하고 같이 그 하얀 장막 뒤에서 들어오는 건 정말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대개 후보는 배우자랑 같이 나오고 그 하얀 커튼 뒤에서 나오는 것도 참 특이했는데 그 실루엣이 보일 때 저는 어머 아내가 살이 많이 쪘나 요새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 실세 중에 실세인 권성동 의원이 일단 뭐 선대위원장에서 그만두게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예,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세가 얘기한 거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노재승 씨는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 이분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첫 번째 얘기한 게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검정고시 출신들을 폄훼했습니다.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정말 소수의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정규직을 철폐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규직 철폐하자. 20대를 잡고 물어보십시오. 비정규직 되고 싶은가, 정규직 되고 싶은가. 그런데 저런 사람을 앉혀놓고 20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오늘 제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제가 쭉 보고 사료를 찾아봤더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노재승이라는 사람이 모욕한 내용을 저는 사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구 선생께서 이러저러해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본 사료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국민의힘이 출범식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백범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백범기념관에서 했다는 이유는 백범 선생을 그만큼 기린다는 뜻인데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지금 백범 선생을 모욕하는데 또 실세 중에 실세인 분이 저분이 뭐 역사적인 인식이야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요지로 말씀하시면 도대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으로 보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저는 뭐 다른 내용보다도요. 그 가난해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 각각의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걸 듣게 되면. 그런데 이 정치는 휴머니티가 없는 사람이 해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선에 따라서 뭐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가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개개의 발언에 대해서 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총선에서 이것보다 훨씬 덜한 사례에서 제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한두 건만 가지고도 제명이 띄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제명돼서 후보로 출마조차 못한 경우가 있는데 선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실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당에서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 향후에 주장하는 것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가 오해를 받게 돼요. 후보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인재 영입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선대위 1호 영입 인재였던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 끝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 의원님. 네, 이것도 뭐 물론 뭐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게 사생활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평판을 조회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물론 이제 좀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일부 황색 저널리즘에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다든지 그건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상의 어떤 평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사생활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이게 조금 선을 넘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좀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자신을 영입한 당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영입 제안을 받아도 본인이 좀 고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아직 우리 정서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청년 대표가 얘기한 부분, 그럼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냐? 정의당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무 저 자신이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 자신이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풍토인데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특히 정치 신인, 정치계에 처음 들어온 여자에 대해서는 가혹한가? 정의당의 그런 시각이 과연 우리가 토론할 수준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정치권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가혹하게 해요. 근데 그게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함익병 씨 같은 경우는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했는데 그거는 사생활보다 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뇌구조는. 그런데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아까 노재승 씨는 아직 안 그만두고 있단 말이죠. 저런 제가 보기엔 거의 극악한 말을 한 사람도. 그런데 조동현 씨만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여성 신인 진입에 좀 가혹하다. 그리고 또 진입하고 나면 괜찮아요. 지금 끊임없이 한 국회의원의 그 사생활 문제가 계속해서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야당 누구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건 맞나. 게다가 조동현 씨는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이래야 되나. 이거는 정말 문제고 특히 아동 인권 유린 부분. 저는 거의 그거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튜브나 구글이 외국은요. 아동 인권 유린이나 아동 학대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왜 버젓이 있는 건지. 하여튼 이번 건은 생각할 부분을 정말 많이 던진 것 같고 민주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동현 교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사퇴 후에 그 성폭행으로 인한 혼외자였다. 뭐 이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저희 그 시간 관계상 요 부분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줄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응을 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제 공개 증언을 보도했던 매체 그리고 SNS에 이를 공유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 두 분의 입장 오늘 좀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누구나 검증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증의 잣대가 본인에게 들이대면 전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이럴 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구나.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이 선대위를 장악했다더니 진짜구나. 조금만 비판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고소고발하고 무서워서 선거 치르겠습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그냥 사실 아니면 밝히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 고소고발 해버리면 지금 이 말 하다가 저도 나중에 잡혀가나? 무섭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 아니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검증은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허위로 만약에 증언을 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그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 100일,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이런 허위 사실에 시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많이 허위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안 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꼭 고소고발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야 수사를 하니까. 네. 네. 5명 정도를 증언했다는 근데 누가 건데. 어떻게 네. 그걸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또 예를 들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좀 혼선이 좀 있다 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사실이면 그것은 아마 처벌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고의성이나 여러 가지가 네.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이제 한편 그런데 아까 이제 조동현 사건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네, 짧게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가혹한 잣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대중들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정치권의 인사들이나 또는 황색 저널리즘도 특히 대상이 여성일 때 굉장히 신나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뭐 검증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혹시 너무 가혹하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것은 잘 봐야 되고요. 또 언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조동현 건에 있어서 아이의 그 얼굴을 공개한 거 저는 그것은 뭐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이건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네,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부 다 그 사회적으로 분노하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맞짱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엇갈린 전략과 행보 그리고 여야 선대위 인사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